도심 한가운데 등장한 거대한 발자국. 그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시민들이 인간띠로 CO2, 이산화탄소 기호를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폐팔레트로 만든 발자국은 인간이 지구에 남긴 파괴의 흔적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거대한 트리로 재탄생합니다. 작가는 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공존이죠. 우리가 자연을 구한다는 거는 뭔가 자연에게 해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줄이는 게 있겠고, 작품도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작품이 쓰레기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 돌봐주지도 못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수확물들이. 청소년들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의 한 시골 학교.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처음에 밭을 디자인할 때는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직접 밭에 가서 밭을 디자인하려니 어려웠습니다. 화학 비료를 뿌린 뒤 땅을 갈아엎는 기존 관행농법은 탄소를 많이 내뿜는다는 걸 알고 그 대안으로 탄소를 땅에 가두는 이른바 퍼머컬처를 1년째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행농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경운이라는 걸 자주 해야 돼요. 경운을 하게 될 경우 밭 안에 흙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위로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저희 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는커녕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배움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글로벌 기후 파업에도 3년째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3, 40년 뒤에 일어날 더 극심한 변화는 지금 청소년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과 다른 기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일반 시민들도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투리 땅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햇빛 발전소. 대규모 태양광 발전보다 자연 훼손을 덜해 현실적인 탄소 중립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1억이 넘는 돈을 모아 만든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안 쓰는 땅을 살려 매일 350kWh가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1년이면 소나무 9,0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태양광 발전소는 170곳이 넘습니다. 기업들은 탄소를 줄이는 경영이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국내 한 의류 제조 업체. 수거한 페트병을 파쇄한 뒤 고열로 녹이면 작은 칩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실을 뽑아내 옷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 페트병으로 만든 원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국내 지자체와 손잡고 가정에서 배출한 깨끗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패션 산업이 탄소 배출량으로도 산업군 전체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산업군입니다. 근데 이 의식주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옷이잖아요. 그만큼 계속 쓰이는 물건이고 만들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ESG 경영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에 있는 환경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작동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자본주의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된다. 모루 생태계 자본주의로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1.5도, 20년 안에 현실화될 거라는 경고가 들립니다. 코로나 이후 모두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위기. 정작 우리는 이 위기를 진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모종린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생활 반경이 좁혀지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여행도 해외로 가고 멀리 갔는데
이제 그 장기 이동 자체가 위험하니까 잘 안 하는 거죠. 많이 여행을 못 하니까 일단 이제 생활 반경이 좁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죠? 근데 이제 동네를 그 자꾸 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서 동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커진 거죠. 그 동네 그 가게 매출도 늘고, 동네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이제 동네에 많은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동네 중심 생활이 어떻게 보면 로컬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역에서 이제 로컬을 주도하는 상권은 골목 상권이에요. 근데 골목 상권은 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서 민간에다 자생적으로 만든 상권입니다. 지금 특히 MZ세대 청년 그 여행자들은 다른 데서 사지 못하는 걸 사고 싶다,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 수요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른 데 없는 컨텐츠를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충주 문화가 어디에 살아있느냐 하면 골목길에 있는 거죠. 그 건축물이나 거기 어떤 골목 문화, 주민 문화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길이 로컬 크리에이터한테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장소가 된 겁니다. 서점이라든가 수제 맥주, 커피 전문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 이런 그 가게들이 먼저 들어가요. 모든 골목 상권이 그렇게 첫 가게가 있고 몇 개 가게 중심으로 성장해요. 그러면 이제 상권으로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시작하면 뭐 디자이너나 어떤 건축가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들어가면서 단계별로 성장합니다. 단계별로. 지역 소도시도 그 안에 작은 규모라도 창작자들이 이끌어가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지가 골목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 문화경제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로컬에서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든지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로 가야 되고, 뭐 전 세계에 수출해야 되고, 뭐 글로벌 대기업이 돼야지 그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 가지신 분들인데, 창조산업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경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작은 기업이라든가 1인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뭐 어떤 스타트업, 어떤 창의성 기반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보완하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그쪽으로 왔고. 그랬을 때 지역의 문제는 창조 커뮤니티를 빨리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 커뮤니티가 한 기업의 어떤 중심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만드는 생태계예요. 그런 차원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면 로컬 브랜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많은 그 창업가를 투입시켜서 더 좋은 그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저는 그 장인대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장소 기반 창업이라고 그래요. 장소를 먼저 정해줘서, 그러면 충주나 뭐 청주에 시내에 이제 10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그 공간에서 창업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럼 동네가 필요한 가게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를 둘러보고, 그럼 여기에 어떤 공간이 맞고, 여기 커뮤니티를 어떻게 연결하고, 내가 이 동네에 맞는 컨텐츠가 뭔지를 일단 그런 기본적인 세 개의 문제예요. 공간 기획, 컨텐츠 개발, 그리고 커뮤니티 디자인.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짜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좋은 제안을 하면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가 기획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창업자,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업종이 필요하면 발굴한 다음에 기획사라는 건 그 다음에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 과정을 매니지하는 회사가 기획사인데, 최소한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충북을 찾는 대선 주자들이 거의 빼놓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건데요. 과연 실제로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
팩트는 어땠을까요? 직선은 모두 12번이었었는데요. 9명이 직선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첫 직선이었던 2대 대선, 충북이 선택한 이승만은 전국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3대에서도 충북과 전국의 표심은 일치했습니다. 5대에선 충북의 표심이 빗나갔습니다. 충북 유권자는 윤보선을 가장 많이 뽑았지만 전국적 선택은 박정희였습니다. 6대에서 충북은 3%포인트 차로 표심을 박정희로 돌려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7대에서도 박정희의 충북 득표율은 김대중보다 16%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말은 본격화됩니다. 13대 충북에서는 노태우가 46.89%의 득표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을 모두 앞섰습니다. 같은 충청권이지만 김종필이 최다 득표한 충남과는 또 다른 표심이었습니다. 14대에서 충북의 표심은 당선된 김영삼의 손을 들어줬고 15대에서는 DJP 연대를 이룬 김대중의 가장 많은 표를 줘 당선을 도왔습니다.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그리고 19대 문재인까지 충북에서의 최다 득표가 당선이라는 공식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직선 12번 가운데 1번을 제외한 11번을 충북이 맞춘 셈입니다. 20대 대선에서도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 지역사업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이고 그것이 다만 어떤 현재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같은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야만.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충청권이 윤석열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의 공약이라든지 또 충청도민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상승세를 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충북이 고향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충북이 앞장서달라며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불과 석 달 남짓,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불과 한 달 정도 뒤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대선 승패가 곧 지방선거 승패라는 인식이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대선 승자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대선 5개월여 뒤 치러졌던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 김대중 당선이란 승리를 거머쥐었던 새정치국민회의였지만 충북 11개 시장 군수 가운데 2곳만을 차지하며 충북에서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충북지사는 DJP 연대로 자민련에 양보했습니다. 이명박 당선 이후 3개월여 만에 치러졌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충북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전국적 승리와 달리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6석을 통합민주당에 내주며 한 석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가 상당한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면서 표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거대 여야 구도 속에 대선에서 제3지대가 부상하더라도 지방선거까지 완전한 정계 개편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자구도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를 것이고 아무래도 양당의 어떤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북의 민심은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변수에 반응했고 같은 충청권에서도 또 다른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대선에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했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치권의 방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선거가 혼전을 거듭할수록
충북의 민심의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괴산의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업체입니다. 준공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50명을 뽑아 3교대로 24시간 가동할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20명밖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낮에만 설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고 그리고 이쪽 지역 일자리 센터 그리고 벼룩시장 지원 요청도 해보고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식품업체도 청년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60%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5, 60대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질 않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공장은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통계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2019년 160만 명을 돌파하며 상승세였던 충북의 인구도 지난해 처음으로 159만 7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처음 8,300명대까지 하락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다가 저희 충북 인구가 줄었거든요. 2036년 기점으로다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분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으니까 조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부가 정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충북에 사는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군. 충북 최초로 청년 정책 조례를 만들고 인구 전담팀까지 신설했습니다. 주민들도 한마음입니다.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아이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는 전통까지 생겼습니다. 좋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도 하고 서울이나 이런 경기권에 있었으면 없었을 행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태어났다고 축하받는 기분이어서. 지난 2005년부터 170여 명의 아기가 금반지를 선물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옥천도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인구 늘리기에 대한 그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인구가 유출이 되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역대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200조 원. 올해도 7,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애를 더 낳게 한다는 것은 일부 문제에 대한 아주 단기적인 해결 방안인데 그렇게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없죠. 여행이죠. 그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비판 속에 인구 감소 흐름을 반전시킬 새로운 길을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랴부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더 아랫세대로 내려가면 이제 못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낳겠다 이렇게 대답이 달라집니다. 사회 여건이 좋아지든 말든 그냥 낳지 않겠다는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지 않을까? 과거 당연했던 이 물음에 요즘 공감하는 젊은 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혼은 해도 애는 안 낳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과 출산 계획이 없어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때쯤 애를 키울 환경이 될 텐데 제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걱정이 돼서. 더 아래 연령층인 청소년도 결론은 마찬가지. 결혼과 출산 둘 다 딱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냥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네. 윗세대처럼 여건상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전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출산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은 8.4%가 전부. 불과 5년 전 같은 연구자의 조사에서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인식이
매우 빨리 변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유라도 있어서 해법을 찾았는데 그냥 싫다는 이들에겐 해법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텐데 그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인구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나 둘을라. 1980년대까지 학교 교실에서 들어왔던 인구 교육.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30년 전의 인구 교육이 급기야 올해부터 학교에 다시 부활합니다. 왜 낳아야 하냐고 반문하는 미래 세대에게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판단에 충청북도 의회가 조례로 의무화를 한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애 좀 낳으라는 전체주의적 강요가 아니라 혼자보다 가족과의 행복과 소중함을 각인하는 캠페인에 가깝습니다. 문화로 형성이 돼버리면 쉽게 우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가치 문제, 가족 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문화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어왔던 우리 사회가 왜 낳아야 하느냐는 미래 세대의 반문에 거꾸로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개 시도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충청권을 하나로 합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인구는 565만 명으로 전국의 11%를 차지합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242조 원, 전국의 12.5%를 차지해 인구 규모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라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인구 500만 명대에 위치해 있고 총 생산에서는 포르투갈, 그리스, 뉴질랜드가 비교해 볼 만한 수준에 있습니다. 충청권을 광역 단위로 묶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광역화는 지역의 생존 열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2050, 프랑스는 국토 2040을 통해 광역권을 늘려가고 있고 일본과 영국도 지자체들의 연합기구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유엔은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이 2018년 81개에서 2030년 109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시 간의 연합, 이것을 촉발시키는 것은 그 발달된 교통과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적인 요소에서 플랫폼 기반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들이 그 연합하는 경제적 필요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에서도 충청권은 묶이고 있습니다. 상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전과 세종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청주 시민들입니다. 청주를 막더라도 대전, 세종으로가 소비를 하고 청주 상권은 그만큼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인데요. 네 개 시도 각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사업이 늘어나 행정기관도 그에 맞는 조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과 20명 가까운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들이 한 조직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있지만 별도의 공동사업을 위해 충청권이 통합조직을 꾸린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서로 다른 업무 방식을 맞추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4개 시도의 특성을 담아낸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업무 효율도 개선되고 있다는 자평입니다. 만약에 각자가 시도마다 한다면은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연합을 해서 이 지역에 여기서 하나의 갓단위로 움직여야만이 어떤 효과도 나고 또 어떤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기가 좋고.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는 2024년까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청을 설립하기 위해 올해 첫 단추인 추진단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구역 통합도 고려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아닌 협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청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변수로 꼽히지만 거대 여야 모두 광역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제는 충청권 내부에 있습니다. 4개 시도 각각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통합을 연착륙시켜야 하고 신산업 구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은행 설립으로 기업과 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등 통합 필요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체계 하나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의 강점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에선 인접한 수도권으로의 인재 자본 유출은 우려할 수준입니다. 수도권 규제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 지역 스스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피할 수도 없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고민, 그리고 한편으론 희망이 메가시티에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